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특자과학원의 정승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쳐서 최대한 빠르게 간단한 핵심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과지 리지에서 바이오차를 시험하였을 때 평가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IPCC에서 탄소 중립 목표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에 따라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 많이 설명하셨듯이 현재 오실가스 제거 기술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 바이오차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바이오차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이제 다공성이고 그리고 넓은 표면적 그리고 높은 pH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토양 개량과 그리고 작물 생육 촉진 측면에서 바이오차 시험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원에서 바이오차를 나오는 부산물 중에서 어떤 부산물을 바이오차로 제조하면 좋을까? 그 적합성을 보면 먼저 대표적인 부산물로는 낙엽, 유가, 전정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낙엽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하거나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하지가 않고 이제 전정가지가 수집하기나 그리고 바이오차 제조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전정가지 발생량은 2008년 기준으로 141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사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전정가지는 42%가 템프로 사용되고 있고 28%가 넬감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25%가 소각 그리고 3%가 방치되고 있어서 이제 탄소 배출량 저감으로서 이런 낭비되는 과수 전정가지 처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전정가지를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시험을 하였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격리할 수 있는지 산정을 하였고 그리고 직접 사과원에 이 바이오차를 시험하였을 때 토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물리화학성 그 과수의 성량 과실 생산량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장수, 거창, 함양에서 총 20농가 그리고 각 농가마다 5주의 나무를 불치하여서 그 생체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조사 항목으로는 품종, 수령, 제식거리, 그리고 수고, 수광폭, 줄기 둘레 그리고 가지, 줄기, 뿌리의 생체중, 수분함량, 탄소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정가지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장수, 거창, 함양, 밀양, 문경에서 총 60농가에서 농가당 12주씩 그 가수부 전정가지 발생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품종, 수령, 제식거리, 수고, 수포, 줄기 둘레 그리고 수분함량, 탄소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과나무도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지만 이제 전정 작업을 통해서 전정가지가 배출되면서 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탄소를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토양에 투입하게 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과원에 사과 전정지 바이오차를 투입을 하여서 그 시험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시험 품종으로는 이제 7년생 후지였고 제식근육성 곱하기 4였으며 그리고 처리한 바이오차는 350도에서 만든 좋은 바이오차와 그리고 450도에서 제조한 중온 바이오차를 처리하였고 좋은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10리터, 54리터, 108리터 이렇게 세 수준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중온 바이오차는 54리터를 처리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경운도 하지 않고 어떤 유기 바이오차부터 투입하지 않은 처리고 그리고 경운만 하고 이제 투입은 하지 않은 그런 처리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입 후에 이제 토양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밀폐식 측정법을 이용해서 매주 1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의 그 바이오차의 시험 효과를 또 보기 위해서 이제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그리고 과수의 생산량, 그리고 생육을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사과나무가 얼마나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지 보기 위해서 나온 결과인데 사과나무 수령이 증가할수록 사과나무의 줄기 둘레도 1차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의 줄기는 줄기가 증가할수록 사과나무의 생체량이 이렇게
굉장히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과나무 수령이 증가할수록 사과나무의 탄소 흡수량 또한 이렇게 1차식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회계식을 통해서 사과나무 한 그루당 매년 667g씩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정지 발생량을 조사한 건데, 사과나무 수령이 증가할수록 사과나무 전정지 발생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량 또한 이렇게 1차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온 이제 회계식을 통해서 이제 사과원에서 얼마나 전정지가 발생하고 또 이 전정지를 바이오차로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를 경련시킬 수 있는지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60년가에서 평균 나무 수령은 12.95였고 이것을 여기 회계식에 대입을 하여서 이렇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한 주당 2.82kg의 전정지가 발생되었고, 이걸 이제 전국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전국 사과원 면적을 대입하면 11만 톤의 전량가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격리를 하게 되면 약 10,000톤의 탄소를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사과나무의 바이오마스 증가량은 연간 헥타르당 3.97톤이 증가를 하였고, 이를 이제 이산탄소 흡수량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매년 헥타르당 3.06톤의 CO2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정가스 배출량은 매년 헥타르당 2.94톤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바이오차로 제출을 하게 되면 1.21톤의 이산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PCC에서는 이제 저온 바이오차의 경우 65%가 100년 후에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0.65로 높여주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연간 사과원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3.8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과원의 바이오차를 처리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발전 시행에 따른 토양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결과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고 낮아감에 따라서 그 발생량도 이렇게 변화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표시된 그래프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총 발생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인데, 무경을 유기한 게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토양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니까 이산탄소 발생량이 가장 적었고, 그리고 경험을 했을 때 그 이산탄소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차를 처리했을 때가 경험만 했을 때랑 거의 같은 양의 비슷한 양의 이산탄소 배출량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바이오차를 처리할 때 처리를 위해서 토양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은 하지만 바이오 자체에서 분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원에서 바이오차를 시험하였을 때 토양 분해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도 좀 바이오차를 처리하였을 때, 그리고 투입량이 증가하였을 때 토양 경도나 용적 밀도가 이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필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직접 반복되는 외부적인 요인, 영향을 받는 요인도 많고, 그리고 토양의 일질성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차를 시험했을 때 토양 화학성 결과입니다. 바이오차를 시험하면 다른 양분은 딱히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바이오차가 pH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산성 토양을 이제 좀 산도를 개량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시험에서는 사과원이 좀 산성을 좀 띄고 있었는데 5.8 정도 산성을 띄고 있었는데 바이오차를 투입하니까 6.3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바이오차가 워낙 안정적인 형태의 그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오줌물 함량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정가시 자체의 그 칼슘 함량이 좀 높아서 본 결과에서는 이제 칼슘 함량도 바이오차를 가장 많이 처리구에서 좀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를 처리하면
pH의 상승 그리고 유기능의 상승은 어떤 바이오차를 처리하더라도 그 같은 비슷한 결과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어떤 유기자재를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드냐에 따라서 칼슘이나 칼륨, 나트륨 등 그런 여러 가지 영양 무기 성분이 함량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차를 촬영했을 때 사과나무의 생물계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신초의 길이와 굵기를 조사하였는데 이거는 제가 7인생 나무에다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뿌리는 어떨까 궁금해서 이걸 뿌리 생장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일단 사진을 그 땅을 파서 이제 뿌리를 보니까 바이오차를 처리했을 때가 이제 바이오차를 처리했을 때 많았을 때보다 이제 뿌리의 좀 양이 좀 많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또 토양도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입단화가 조금 잘 돼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수치하기 위해서 좀 더 지금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실의 수량과 품질 같은 경우는 바이오차 처리에 따라서 뭐 딱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유기자재를 처리하면 결국 토양에 유기물 함량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수량은 감소할 거라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토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기물 함량을 이제 증가시키고 그리고 수분과 양분의 그 이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바이오차 시험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시키지 않아서 탄소 격리에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토양의 화학성을 개선시켰으며 그리고 물리성 같은 경우는 통계적 유효성이 없었지만 그 외부 환경을 봤고 그리고 토양의 인질성을 고려했을 때 훼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차 시험이 가수 생육이나 그리고 과실 수량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좀 더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내주셔서 질문 한 가지. 그 저온 바이오차가 어떻게 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저온 바이오차를 혹시 만드셨나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업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온 바이오차 만들어진 거 그리고 중원 바이오차 만들어진 그거를 사용하셨다고요? 네, 어떤 말씀이실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